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엣지라이프 17번째 시간인 오늘은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은 이전의 기후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 UN 기후변화 보고기관인 IPCC, 즉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지요.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 평균이 최소 0.61m 이상 상승하긴 하지만 1.1m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요. 이 예측은 기후변화와 해양의 온난화, 계속되는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더 많은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간의 행동의 잠재적 변화를 설명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해양 과학 전문지인 오션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한 연구팀이 과거 지구 기온이 올라갈 때마다 해수면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를 비교 관찰해 보았는데요. IPCC 등 기존의 해수면 상승 예측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을 이끈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수학자인 케이틀린 힐 교수는 단순히 얼음이나 구름의 두께의 변화 혹은 해양이 흡수되는 태양열의 양만을 가지고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힐 교수는 이와 더불어서 기후에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대학의 해양학자인 조엘렌 러셀 교수도 IPCC가 사용해온 기후 모델이 해수면 상승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동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해양 기후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IPCC가 예측해온 것보다 해수면이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하지요. 지금도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하니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연일 기후 이슈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후 오염국들은 10일 올해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에 앞서서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대책을 들고 와야 합니다. 아주 강경한 톤이죠. 구테우스는 올해 유엔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지구촌 온실가스의 90%를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언제까지 감축 목표를 실천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즉 EU 회원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이미 순제로 배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천연 혹은 공학적인 방법으로 흡수될 수 있는 만큼만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계획 중 일부는 너무 막연하고 목표 시점이 요원해서 향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파리 협정에 복귀한 미국도요. 오랜만에 국제사회를 향해서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촉구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미국은 주요 탄소 배출국 모두가 설득력 있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테우스 사무총장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자국의 탄소 제로 대책 마련에 바쁜 선진국들에게 매년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는 주요 배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전략, 즉 미티게이션, 둘째는 온도 상승에 대한 적응 전략, 즉 어댑테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기술과 자금의 지원 전략,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이게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탄소는 줄이고 삶의 방식은 바꾸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자 이겁니다. 자국의 탄소 제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지구촌 탄소 제로 지원 비용까지 몰라니 기후오염국들 좀 억울하다 생각할 만도 한데요. 하필 이런 때 기후변화가 코로나 사태의 핵심 요인일 수 있다는 결정적인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로버트 비어 교수와 연구원들은 100년 전 기후 기록을 사용해서 세계의 식물 지도를 그린 뒤에 당시 박쥐의 서식 분포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박쥐의 분포도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많은 종의 박쥐들이 중국 남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종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과 나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 일조량, 이산화탄소 증가 등 기후변화가 중국 남부의 초목의 구성을 변화시켜서 열대 관목지를 열대 사바나와 낙엽 삼림지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 지역을 박쥐 종의 번식과 서식을 위한 글로벌 핫스팟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비드-19의 원인이 된 사스코브2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유전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베이어 박사는 지난 세기 동안 기후변화가 사스코브2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박쥐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추정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식물 생태가 변화됐고 이에 따라서 40종의 박쥐가 동남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번식한 일부가 중국 남부 윈난성과 그 일대로 퍼졌다는 거죠. 이때 박쥐를 매개로 하는 100여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운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박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조 보균자이고 다양한 종들이 수천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죠. 이 연구가 알려진 뒤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욱 빠른 속도로 나빠질 기후변화가 더 많은 전염병과 더 잦은 팬데믹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캐리 생태학 연구소의 질병 생태학 전문가인 릭 오스펠드 박사도 이 연구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지역 주변의 동물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동물 숙주를 새로운 병원균에 노출시킴으로써 질병 전염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박쥐의 생태를 변화시킨 주요한 원인이 기후변화였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을 인간들이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이런 면에서 기후 문제는 단순히 지구의 안전과 탄소 문제, 해수면의 상승 문제를 넘어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위기를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산림벌채나 개발 또는 산업 규모의 동물 사육과 같은 직접적인 인간의 행동이 많은 야생동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게 되고요. 그 결과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가난한 나라의 탄소 제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외침이 새롭게 들립니다. 또한 탄소 제로 운동은 항공, 해운, 산업, 농업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만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개인들에게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